번째 주제는 지금 왜 보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고요. 뭐 비호감의 원인, 그리고 이 새로운 보수당 새롭게 태동됐습니다만 아직 지지율이 높지 않은 원인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국당에 제가 사실은 어떤 제 페이스북에 한번 쓴 것 같은데, 일단 평균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차피 남녀노소 노장청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당은 굉장히 연령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그로 인한 문화적인 차이, 그 다음에 세대 차이, 이런 걸 많이 느낄 수밖에 없고요. 문화가 굉장히 좀 올드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꼰대 정당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일단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평균 연령이 좀 낮아져야 된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해야 되고 역동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의외로 말이죠. 제 또래들이, 제가 이제 40대인데 제 또래들이 왜 싫어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저희 전진당도 마찬가지고 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에 입당하기가 굉장히 꺼려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아까 얘기한 이제 뭐 여러 가지 연령대 문제도 있고 문화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좀 싸우는 게 시원찮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싸우는 게 시원찮다. 그래서 뭔가 있잖아요. 이렇게 야당이잖아요, 야당. 그래서 야당은 싸울 때 강력하고 아주 제대로 싸워가지고 그래도 지지자나 이렇게 바라보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나 여당이 잘못하고 있을 때 그래서 야당으로서 아주 혼내주는, 그리고 강력하게 견제해서 야 그래도 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안심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시원찮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다른 의미로 투쟁력이 약하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유능하고 투쟁력이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싸우는 것도 제대로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가치와 철학이 분명하지 않다. 분명히 보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수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자유거든요. 자유. 자유라는 가치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자율성과 선택권입니다. 그래서 시장경제 속에서 자율성과 선택권을 최대로 보장함으로써 더 좋은 효과를 누리고 그리고 국민들의 행복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이제 많이 주장을 해야 되는데, 자율성과 선택권을 비롯해서 그런 가치와 철학이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가치와 철학을 재정립하고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돼. 예컨대 이제 타다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 제기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 그런 정도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가 뭐였죠? 시간이 그렇죠. 네,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네, 두 번째가 새로운 보수당의 낮은 지지도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도 두 번째인가요? 네, 제가 남의 당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수의 개혁은요,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보수층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들과 함께 변화해 가자라고 설득해야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가 이거죠. 이 새로운 보수당에서 제안한 통합의 3원칙 중에 하나인 탄핵이다. 건널 수 있는가? 건넌다면 어떻게 건널 것인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자, 먼저 이현주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시간이 3분입니다. 예. 아까 인사 말씀 드리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정치인이지만 우리 정치인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우리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항상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탄핵의 강을 걷는다는 게 뭐냐? 탄핵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제 그것이 논쟁거리가 되지 않고
하나의 우리 안에서 이것이 어떤 분열이나 혹은 갈등의 어떤 이슈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 하는 건데, 저는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요, 이 국민은 말이죠, 가장 큰 문제가 이 탄핵과 관련해서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탄핵을 찬성한 국민들은 또 그 자체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특히 우리가 지금 통합 과정에서 추수해야 하는 국민은 누구냐면, 보수를 지지를 하다가 그 충격으로 인해서 지지를 철회한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뭐냐? 통합을 하려면 당연히 그 반대편, 그러니까 그 탄핵에 반대한 국민들의 마음도 이렇게 끌어안아야 되는데, 반대한 국민들은 또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 민심이라는 것이 이제 불가피하게 탄핵이라는 것이 반대편, 그러니까 민주당 쪽 편에 서 있는 그런 민심을 더 많이 반영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제 보수를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은 훨씬 더 많은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이게 흔쾌하게 일사불란하게 같은 마음으로 지지가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이게 어떤 시너지가 나는 그런 상승작용이 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그 갈등적이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그 상처받은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그 국민들의 마음이 풀릴 것인가? 그래야 통합을 해도 그 통합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그 통합 결과를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탄핵의 찬반을 떠나서 처절하게 성찰해야 됩니다. 처절하게. 결과적으로 어쨌든 더 나쁜 결과가 가져왔고, 그 과정에서 찬성했던 쪽이든 반대했던 쪽이든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저처럼 민주당에서 그냥 그 진영에서 그 논리에 따라서 찬성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저는 지금 이 사태, 문재인 정권이 가져오는 사태를 보자면 계속 갈등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탄핵의 강은 정치인들끼리 합의해서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처절한 반성을 통해서 용서를 받을 때, 그때 우리는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건널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논점이 조금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탄핵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것은 우리가 사실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의 강을 정치권에서 건너겠다고 합의한다고 해서 건널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을 굳이 이슈로 꺼내서 곤란한 상황을 만들 때 이 통합에 이제 어떤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놓고 앞으로 절대 탄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기로 우리가 약속을 하자라던가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끼리 있는 어떤 물밑 대화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통합의 결과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분개하고 아직도 상처가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의 집단이나 그런 통합에 대해서 박수 칠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특히 지지층의 상당수가 실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공개적으로 처분을 한다는 얘기를 해서 하는 것은 마땅치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이제 통합보다는 방법론적인 측면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만일 모든 것을 다 허물고 새로운 신당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 노선은 무엇이어야 되고, 역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죠.
통합의 대상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요새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인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뭐 여기 계신 시민단체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공화당 아직까지 그 통합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부분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뭐 처음에 이제 통합 논의를 그 통합 제안을 황교안 대표로부터 받았을 때 우리 전진당은 그 세대 교체와 혁신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통합의 논의에 참석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신당 창당 형식이 되어야 하고 그 신당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이라는 어떤 이벤트를 계기로 해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어떤 계기로 삼자 이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신당 창당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각 당의 실체들 자체가 굉장히 그동안 이제 잘못된 여러 가지 또 국민들로부터 실망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쌓아왔기 때문에 새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이미지를 다시 바로잡는 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고 굉장히 현명하지도 않기 때문에 또 여러 당사자들이 함께 모이는데 저희 전진당 당원들이나 주된 출마자들 대부분 97세대의 40대가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기존의 한국당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런 게 굉장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신당을 만들면서 우리 전진당이 생각하는 혁신에 대한 과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적 어떤 교체 이런 것들이 그래도 상당히 반영이 될 때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럼 결국에는 신당 창당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어떤 계기로 삼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합의 대상은 가치와 노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어차피 대중정당입니다. 이념정당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중정당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가치, 자유민주주의 회복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삼권분립, 자유민주주의 이런 게 다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동맹관계 이런 것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국제협력관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는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은 새로운 산업이라든가 새로운 시대라든가 이런 혁신 경제라든가 이런 게 모두 자율성과 선택권을 기조로 한 보수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어떤 진보적 아젠다인 양 잘못 이렇게 국민들한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동안 보수 정치 세력의 큰 과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야말로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실제 개혁을 이루어내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의 필요한 기술의 진보라든가 우리 생활의 진보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기술의 진보 이런 것을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진보나 좌파 세력하고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노선을 미래지향적 노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과학기술 중심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기존의 보수 세력의 어떤 지향점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뭐 저희는 이것을 어디를 제한하는 그런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통합의 정신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요. 안철수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와서 함께하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절박한 상황에서 분열적 행동은 최대한 우리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동안의 보수 세력은 민주당 세력이나 저쪽 세력에 비해서 가장 큰 문제가, 전 민주당 출신으로서 가장 절박하게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나 귀족적입니다. 너무나 웰빙적입니다. 그래서 풀뿌리와 바닥의 민심과 괴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닥에 어떤 그동안 투쟁해온 사람들, 그다음 민생 세력들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여의도만에서의 정치 세력 간의 이합집산 가지고 결코 감동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이런 민생 세력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쭉 얘기한 거는 이제 현재의 상태의 원인에 대한 의견,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어디까지 포함하고 어떠한 방식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자유한국당과 정진당과 시민단체 일부는 이미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이 합의를 한 상태인데요. 지금 사회보수당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지만 아까 이 연합 속보를 보니까 대화를 하기 시작하겠다라는 그러한 조건은 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해야 될 것은 이 통추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비대위를 다시 만들 것인가, 뭐 이런 방법론적인 거 있죠. 이런 부분.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또 하나는 뭐냐면 공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천 룰을 다루고 공천을 확정한 공심위 같은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뭐 사실은 이제 혁신통합추진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저희야말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문제 제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위원장을 합의해서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위원장 선임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견이 이렇게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민사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과연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그때 탄핵되기 전에 새누리당하고 지금 이미 그 이후에 한 3년 가까이 이 문재인 정권과 여러 측면에서 투쟁해온 이 상황하고 매우 달라져 있다. 지금 환경이. 그래서 그 사이에 3년 동안 우파의 보수 시민사회가 매우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괄목할 만한 성장이에요. 물론 아직까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민주당하고 상대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런 점이었는데 민주당은 제가 민주당 출신으로서 보자면 이 시민사회하고 유기적인 풀뿌리 조직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 굉장히 긴밀하고 지난번에 혁신과 통합과의 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한 10% 이상의 지지율 상승을 가져오면서 그 이후에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거였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서 굉장한 어떤 지지층의 외연 확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그 사이에 한국당이 우리가 지금 현실이 뭐냐, 여러 가지 이제 우파라는 이제 존재와 관련해서 우리가 광화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10월 3일날 제일 많은 세력들이 광화문에 뛰쳐나와서 반문재인 전선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놀라웠던 게 그 광화문에 과거에 제가 민주당에 있었을 때 친하게 지냈던 세력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민평당 당원들도 나와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정말 나라가 이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것이 하나로 단일화된 어떤 리더십 아래에서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4분 5열 돼서 그냥 각자가 자리를 헤매다가 광화문에서 서성거리다가 다 집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 제가 생각할 때 진정한 통합은 뭐냐? 10월 3일날 광화문에 나왔던 모든 세력들이 하나의 어떤 단일한 전선 아래서 모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때도 우리가 느꼈겠지만 어떤 한 리더십 아래, 한 조직 안에 절대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뭐 안철수 세력도 얘기하지만 아까 제가 여기 민평당이나 민주당에 지지를 하다가 거기서 활동하던 사람들마저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어떻게 담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의 어떤 세력으로 말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우파의 시민사회의 성장을 우리가 본다면 그래서 무시할 경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저는 직감적으로 느끼는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시민사회하고 대협력 이런 거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걸 어떻게 담고 저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발상 자체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성에 대해서 약간 진짜 풀뿌리가 제대로 많이 들어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좀 많이 아쉽다. 그 다음 민생 세력이 있는데 소상공인 신당이 있고요. 지금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민노총하고 대립하고 있는 어떤 건설 사업자, 1위 사업자들 이런 사람들도 지금 몇십만 명입니다. 전국에. 그런데 이들이 정치 세력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의 정당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 지지층으로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럼 그런 분들이 다 같이 함께 할 때 진짜 통합이 된다. 사실은 새로운 보수당이나 한국당은요. 그전에 비박 친박 간에 분열되었던 것을 복원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야말로 도로새누리당 통합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저희 전진당은 또 우리가 그러면 흩어져 있는 보수 세력 중에서 젊은 사람들 30대 40대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분노하는데 한국당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 이 창피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한국당에 들어가서 같이 하긴 좀 뭐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싸우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우리와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모든 재반 세력들이 함께 뭉쳐서 우리가 헌법을 지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자라고 하면서 앞으로 갈 때 우리는 압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제가 말씀드린데 한국당 내부에는 또 친박 비박 막 있다 보니까 자꾸 거기 매몰돼가지고 통합을 보는데 이게 아닙니다. 광화문에 10월 3일날 나와서 나라를 바로 세우길 바라던 모든 국민들 그들을 결집시키고 우리는 정말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자. 그것을 위해서 그런 통추위가 그런 구성으로 가급적 가야 될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통추위의 결과도 그 국민들이 바라는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 지도부라든지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어떤 수평적인 리더십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막 지분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